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하여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과정과 아우구스투스의 군사개혁, 그리고 로마 군대가 서서히 무기력해지는 과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의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에는 가장 존엄한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로마의 제1인자로 존경받았지요. 그에 앞서 로마의 공화정을 쥐락펴락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1인 통치를 했지만 카이사르에게는 사사건건 그를 트집잡는 원로원과 귀족 집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우구스투스는 정적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로마의 제정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전받지 않는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에 의한 평화, 즉 팍스 로마나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귀족도 아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된 데는 카이사르의 양자라는 완벽한 배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로 어머니 아키아가 카이사르의 조카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는 평민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일찍 죽었고 그가 4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자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일찍이 그의 명민함을 눈여겨본 카이사르는 그를 양자로 삼았으며 그는 16살 때부터 카이사르의 후계자 과정을 밟았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의 칼에 숨을 거둔 직후 공개된 유언장은 로마의 내전을 불러일으킵니다. 유언장에는 당시 갓 19살이 된 어린 옥타비아누스, 즉 후에 아우구스투스가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카이사르가 정한 후계자였다고 해도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정계의 신인에 불과했으며 그에게는 정적과 경쟁자가 즐비했습니다. 특히 카이사르의 오른팔로서 은근히 카이사르의 후계자를 꿈꾸어왔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크게 반발했지요. 그는 군사력과 재력, 인맥 등 모든 면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압도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도와준 사람은 뜻밖에도 카이사르의 1인 통치를 비판해 정계에서 퇴출되었던 키케로였지요. 키케로는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처럼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를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두 세력은 그리스의 메토네에서 충돌했고 이 전투에서 진 안토니우스는 갈리아 지역으로 쫓겨났습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순조롭게 정권을 장악해 나갔지요.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의 생각처럼 호락호락한 애송이 청년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적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누이를 시집보내 안토니우스를 포용하는 한편 카이사르파의 정치인 레피두스를 끌어들여 2차 삼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2년 브루투스를 죽임으로써 카이사르에 대한 복수를 마칩니다. 삼두 정치의 합의에 따라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거점으로 하는 서방을, 안토니우스가 경제적으로 윤택한 동방을, 레피두스가 아프리카를 나누어 가져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유한 동방을 선택한 안토니우스가 유리해 보였지요. 그러나 점차 로마 본국을 선택한 옥타비아누스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레피두스는 큰 권력욕이 없었기 때문에 싸움은 황제가 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두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이미 재정의 맛을 본 로마는 공화정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5월동 주격으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일단 힘을 합쳐 공동의 적인 원로원의 귀족들을 숙청했지요. 이 와중에 레피두스는 실각했고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다시 대립하게 됩니다. 기원전 32년 2차 삼두 정치가 공식적으로 끝나자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옥타비아누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중에 증명이 되지만 안토니우스의 결정적인 패인은 이집트와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 7세와 사랑에 빠져 아내와 자식까지 버린 것이었지요. 심지어는 아르메니아를 정복한 뒤 이를 로마의 속주로 삼지 않고 클레오파트라 7세가 낳은 아들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런 사실을 로마에 알려 안토니우스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합니다. 더군다나 로마가 결정적으로 안토니우스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죽지도 않은 그의 유언장이 미리 공개되면서부터이지요.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영토는
자신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며 자신과 아내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알렉산드리아의 호화로운 묘에 묻힐 것이다. 옥타비아누스는 분노한 로마 시민의 여론과 원로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7세를 로마의 적으로 규정하고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합니다. 기원전 31년 초,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기 위해 그리스의 메토네를 점령하는 선수를 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의 북서부에서 마주친 두 세력은 9월 2일 악티움고 인근의 이오니아에서 맞부딪혔지요. 이 해전이 로마 역사의 전환점이 된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함대의 상대는 안토니우스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연합함대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함선은 모두 400척으로서 그가 탄 기함은 10단 노선으로 알려진 데케레스 갤리선이었으며 다른 전투선은 8단 노선으로 알려진 옥테레스 갤리선이었습니다. 한편 안토니우스의 연합함대의 함선은 퀸케렘에선 250척으로서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보다는 수적으로 열세했지만 퀸케렘에서는 옥타비아누스의 함선보다 무겁고 넓어서 충돌 전투 시에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투력은 거의 대등했습니다. 정오가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곧 밀어닥친 옥타비아누스의 함대와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지만 전투는 결정적 승패 없이 오후 내내 진행되었지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안토니우스 함대의 후방에서 교전에 참여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갑자기 양 함대의 측방을 지나 외해로 퇴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토니우스 함대의 몇몇 함선들은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퇴각하는 것을 보고 전투를 포기한 채 퇴각하는 클레오파트라 함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쉽게 도망치기 위해 돛을 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공격 장비를 바다로 버리는 안토니우스의 함선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퇴각하기 전까지 팽팽했던 전투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옥타비아누스 함대의 전투선들로부터 횃불 공격을 받아 많은 함선들이 타오르자 안토니우스도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안토니우스는 속도가 빠른 작은 배로 갈아타고 그를 따르는 호위함 몇 척과 함께 전투 해역을 가까스로 벗어나 클레오파트라가 퇴각한 방향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토니우스마저 전장을 이탈하자 그때까지 겨우 균형을 유지하던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미처 도망치지 못한 안토니우스의 함선들은 포획되거나 침몰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함대가 안토니우스와 소통을 하지 않고 섣불리 퇴각한 것은 전술적,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고 결국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몰락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의 파급 효과는 지대하였습니다. 안토니우스가 해전에서 패배하자 그가 지상에 보유한 19개 군단의 중보병과 12,000명의 기병이 어두움을 틈타 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원로원이 부여해준 집정관의 지위에서 벗어난 도망자이자 반란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기원전 30년 7월 옥타비아누스의 지친 부대를 상대로 잠깐의 승리를 거둔 것이 그로 하여금 단말마적인 총공격을 하도록 부추겼고 이 공격에서 그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를 탈출하려 했으나 실패합니다. 이때 그는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녀가 직접 퍼뜨린 거짓 소식이었지요. 안토니우스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직접 자신의 배를 칼로 찔렀습니다. 바로 죽지 않은 그는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하들의 부축을 받아 그녀가 숨어있는 마우솔레움으로 가서 그녀의 품 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 역시 기원전 30년 8월 12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지요. 대부분의 사서는 그녀가 무화과 바구니에 넣어 전달된 독사에 물려 생을 마감했다고 전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사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로마에 항복하였으며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악티움에서의 승리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지중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29년 원로원의 1인자인 프린캡스로 등극했으며 2년 뒤에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형식적으로 로마는 여전히 공화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한이
아우구스투스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제정 로마 시대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되자 군대의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여 이후 약 2세기 동안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황금기를 이끄는 원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는 60개의 로마 군단을 28개로 줄여 총 16만 8천의 병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과거의 장군들이 임의로 군대를 모집하여 사병화하는 비경제적이고 위험한 관행을 중단시켰지요. 그리고 어떠한 군인도 황제가 아닌 장군에게 충성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방지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의 개혁의 결정판으로 상비군 제도를 도입하여 자신이 직접 군대를 관장하고 재정적으로 상비군의 유지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순전히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되었으며 20년 복무기한의 직업적 중부병이었던 이 상비군은 국경 수비의 핵심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자 방대한 국경선의 수비를 상비군에게만 맡기기에는 상비군의 병력이 부족했으며 상비군을 늘리려고 해도 인구가 부족했습니다. 서기 14년경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인구는 500만 명에 불과했지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군단 정도의 병력 규모를 갖는 외인 보조부대를 따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정복 지역에서 경보병, 기병, 궁병 등 각 병종에서 우수한 병사들을 모집하여 편성한 외인 보조부대원들은 로마 병사보다는 적은 액수의 급료를 받았으나 명예롭게 제대하는 경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특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들 외인 보조부대원들의 후예들은 로마 군단으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후에 로마가 망한 뒤 신흥 민족 국가들을 수립하는 주역이 된 것으로 평가받지요. 아우구스투스가 창설한 약 30만 명의 상비군은 완전 무장한 채로 행군하고 수경하는 곳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며 엄격한 지휘 통솔 아래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는 전통은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변방 지역의 국경수비대는 예비대가 없다는 약점이 있었으나 예비대가 정권 탈취에 악용될 가능성을 의심하여 아우구스투스는 예비대의 보유를 반대했지요. 그래서 선방어 위주의 국경 방어 개념만 갖게 되었으나 다행스럽게 두 군데 이상에서 동시에 침략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중앙에는 소수의 정예의 근위부대로 황실과 로마를 방어하게 했는데 약 10,000명으로 이루어진 근위대 근무는 높은 급료와 좋은 주거시설, 권력층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군사개혁으로 로마의 국경선은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 사후 100년 후인 서기 117년부터 138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제13대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국경선을 영구히 요새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로마군은 성벽과 진지를 쌓고 수비에만 의존하는 군대로 변해갔지요. 군대의 전통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경찰처럼 변했으며 한 곳에 오래 주둔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 관심을 쏟는 등 점차 무기력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변방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는 동안 로마 시민 출신의 군인들은 점차 지방민이 되어가고 그곳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높아졌지요. 또 부족한 병력의 보충을 위해 사병들이 지방민이나 외인으로 충원되면서 자랑스러운 시민병으로서의 특성을 상실해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변방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별 희망 없이 지내야 했고 로마 시민들은 인기가 떨어지는 군대에 점차 지원을 꺼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군대는 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외인 군대로 변해갔습니다. 국경수비대가 이민족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로마가 곧 멸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일단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 2세기 후 로마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점령지를 중심으로 각각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공병은 성벽과 도로를 건설하면서 토목공사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변방에 이르는 도로 개설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임으로써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었지요. 총 길이가 28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의 건설은 로마 공병이 이룬 찬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의 만리장성이나 프랑스의 마지노선처럼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건설한 로마 제국의 장성도
로마 군인들과 로마 시민들의 상무정신이 상실된 상태에서 결국은 이민족의 외침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기 476년 로마 시민들은 성벽 너머로 로마가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우구스투스의 군사개혁과 로마 군대가 서서히 무기력해지는 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